안녕하세요. 이제 아미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첫 질문.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프롤로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을 통해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세상에 영감을 주고 싶은 필름메이커 김선아라고 합니다.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십니까? 저는 서울 연희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그 탑 3 유니버시티 중에 하나인 연대 뒷문 쪽에 살고 있는데요. 이 동네는 뭐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고 굉장히 괜찮은 동네입니다. What do you do for living?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 직업은 필름메이커입니다. 제가 한때 이스라엘에 잠깐 산 적이 있어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3년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주 평화로웠던 시기, 잠깐 평화로웠던 그런 시기에서 다시 이제 불화가 많이 일어나던 시기로 넘어가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저는 텔아비브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목격했어요. 제가 다니던 카페나 이런 곳들이 하루아침에 폭파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특히 어린아이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삶과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진짜 오늘 죽더라도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가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 근데 그거를 글로 쓰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하다. 나는 절대로 카프카 같은 작가가 될 만한 소질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데 영화는 이게 콜라보레이티브 아트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재능을 모아서 각자의 역량보다 뛰어난 시너지를 가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이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제가 잉마 버그만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베리만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작품들을 영화들을 보면서 페르소나라든지 그 윈터 소나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화로 철학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필름 스쿨을 갔고 2003년도에 미국에서 대학원 필름 스쿨을 갔고 그 뒤로 계속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주로 이제 글로벌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영화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기억하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러니까 이 가장이 진짜 가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행복했던 순간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 행복했던 순간 할 때 이렇게 짜릿하게 느껴지는 그 감정이 같이 오는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뉴욕에서 제 친구가 만드는 단편 영화의 프로듀서로 발론티어를 해서 이제 한 2달 정도의 프랩을 거쳐서 촬영을 이제 5일간의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촬영 첫날 제가 저희 크루들을 기다리느라고 브라이언 파크에 이제 차를 딱 파킹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에. 근데 그동안의 노력이 그동안에 막 캐스팅, 크루잉, 막 많은 뭐 로케이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결실을 맺어서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가 프로덕션을 시작을 하는구나. 드디어 감독이 창조적 비전을 우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현실화해내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게 너무나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랬어요. 일종의 이게 감정이 업된다, 하이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막 끝판왕을 맛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벽 5시에 브라이언 파크에 앞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 별로 없었는데 차에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저희 크루들을 기다렸죠.
아직도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많은 프로덕션들을 했지만 그런 감정들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프로듀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 프로덕션을 오케스트레이팅 하는 게 프로듀서의 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모든 것들을 꾸려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또 디렉팅이랑은 굉장히 다른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인생에서 기억하는 가장 슬펐던 순간, The saddest memory of your life.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넣은 거는 저희 방탄소년단이 항상 자기 좋은 모습, 막 즐거운 모습만 보여주지 않고 자기들의 이제 사적인 감정들, 그리고 뭐 우울하거나 괴롭거나 막 슬프거나 한 이러한 경험들까지 함께 팬들과 공유하는 모습에서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 아티스트들은 팬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무대 위에서는 진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프라이빗 라이프로 가서는 이렇게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딱 닫아두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콘서트장에서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 V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그 팬들 앞에서 이렇게 털어놓는 걸 보고, 이 방탄소년단과 아미는 정말 신뢰로 뭉쳐있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축제장에서 이렇게 분위기 망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모여있는 팬들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나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포용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가장 슬픈 기억은 2010년 5월 25일 밤입니다. 제 40번째 생일 밤인데요. 저는 이제 뉴욕에서 친구들과 이제 거창하게 생일 파티를 하고 새벽까지 막 저녁 먹고 노래방 가고 파티하고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를 딱 보니까 이게 미스드 콜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그게 다 저희 한국에는 오빠한테서 온 콜이었는데, 저는 웬일로 우리 오빠가 내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전화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얼른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오빠가 한 첫 마디가 진아가 죽었다. 진아는 제 막내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슬펐어요. 그때는 전화기를 끊고 바로 항공권을 끊은 다음에 그 비행기 타러 갈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례식 끝나고 제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다짐을 했죠. 내 동생과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동생과 함께한 시간들은 다 즐겁고 행복한 추억인데 동생 생각을 하면서 절대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것도 나의 초이스다. 동생과의 기억이 슬픈 게 아니라 동생의 부재가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부재를 기억하는 것보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자. 그래서 동생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동생이 남기고 간 이제 우리 조카들이랑도 너네 엄마는 이랬어, 너네 엄마는 저랬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좀 터부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것도 자기의 초이스다.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슬픈 기억이라는 건 그 뒤로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아직 안 생겼다라는 거죠. 예. 다음 질문은,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내 스스로 어떤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좀 약간 자기 의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좀 분명했고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막 밤새도록 읽고 세계 문학 전집을 읽고 그러면서 제 안에서 많은 것들을 키워갔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항상 뭔가 상상을 했어요. 막 토크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토크쇼에서 내가 가끔은 토크쇼 사회자도 되고 어떨 때는 게스트도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상상들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막 소설을 쓰다가 소설에서 주인공이 막 죽어. 그럼 막 울어요. 막 울다가 한 번은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주인공이 죽은 거예요. 이게 야구 선수였는데 주인공이 고등학교. 근데 이제 야구장에서 이렇게 죽어. 그래서 그때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난리가 났죠. 내가 엉엉하고 우니까 막 불 켜지고. 그래서 왜 우냐고 막 악몽을 꿨냐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 주인공 이름 민우였는데 민우가 죽었어 막 이러면서 민우가 누군데 그러니까 내 소설 속의 주인공인데 내가 죽였어 막 이러면서 죽였어야만 해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 막 이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혼자 많은 상상들을 하는 아이였고 항상 내가 그 상상들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작가니까 내가 신이고 그래서 되게 나만의 세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좀 행복하고 독특하게 살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스스로에게 어떨 때 화가 나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저는 좀 말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별명이 참새였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꼭 마음에 있지 않은 말도 하다 보면 거기 분위기에 쌓여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는 거죠. 특히 좀 쿨한 척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누군가를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끔 생겨요. 이게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집에 와서 저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다시 쓰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빈도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 머릿속으로 다시 시나리오를 쓰고 삭히는 것보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용서를 구하자. 그러니까 상대방은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때로는 나만 혼자 그렇고 근데 항상 사과를 하자. 그래서 사과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떤 꿈이 있었는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꿈이 락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샤우팅 하는 거 있죠. 무대에서 가죽 바지 입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엔 뭐 어떤 가수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조비 막 이런 분들. 그래서 나도 그런 무대에서 이렇게 관중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다. 엄청난 파워잖아요. 와 이런. 근데 제가 한 5학년 때인가 제가 음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이 틀린지 안 틀린지 몰라요. 저 혼자 노래를 부를 때는. 음치는 그런 거예요. 음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음악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음을 못 맞춘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주로 혼자 있을 때만 노래를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노래방 기계 나오고 이런 이후부터는 그냥 가면 노래를 해요. 어차피 나 노래할 때 남들 안 들으니까 제 흥에 겨워서 노래를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제 꿈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세계 명작 전집 이런 거 막 읽고 하던 때였는데 그때 헐만 헤세의 뭐 나르시스스 앤 골드먼트 같은 책을 보면서 나는 골드먼트처럼 살아야지 막 시타르타처럼 살아야지 막 하다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 읽고 그래 나는 철인이 될 거야. 이 슈퍼맨, 우버맨씨 철학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방탄소년단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이거는 제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한국에 2013년도에 왔는데 그러니까 확실히는 언젠지 모르겠어요. 2014년, 2015년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조카랑 같이 밥을 먹고 편의점에 갔는데
교통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교통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줄게 했는데 교통카드를 못 고르고 있는 거예요, 제 조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7명의 이 소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뭘 고를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 친구들이 누군데 했더니 방탄소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7명이나 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죠.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그러다가 조카가 아 근데 저 데미안 읽었어요. 저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있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책들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읽고 있다고? 아, 유니세프?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네?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그게 다 방탄소년단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데미안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의 앰베서더니까 그 기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케이팝 밴드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그냥 아 노래 좋다, 춤도 잘 추고 뮤직비디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티스틱하고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랬겠지,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팬이다가 아미로 스스로를 인지하게 된 계기. 그거는 저는 2018년 싱귤레리티 뮤직비디오가 발매된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제가 래빗홀로 빠져들었어요. 그 싱귤레리티 뮤직비디오가 일단 아티스틱한 점으로도 되게 훌륭했는데 처음으로 가사를 되게 깊이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놀라웠어요. 뭐야, 이런 철학적 질문들을 던지고 있네. 그래서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나서 다른 노래들도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나? 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철학적 질문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 자신들의 고민이 담겨 있고, 그 고민을 풀어나가는 방법도 담겨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서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려운 철학 용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사는 청년들이 언어로 풀어낸 거죠. 그래서 와, 이게 방탄소년단이 팬이 된다는 건 이런 노래를 듣는 거야? 이거 너무 멋진데? 그리고 세계 막 몇천만이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의 가사들을 듣고 익히고 있어? 이 친구들은 노래하는 철학자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날부터 제가 한 2, 3주간은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4시간 영상을 봤어요. 정말 영상이 많더라고요. 이 달려라 방탄 에피소드들을 한 100편이 넘는 걸 다 봤어요. 그걸 봐야만 지금부터 또 새로 나오는 영상들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시기에 어떻게 그 시간이 났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세상과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는 이것이 내 일이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막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봤죠. 그러면서 자연히 7멤버 한 명 한 명의 이제 성품, 뭐 취미,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되게 놀라웠어요. 이제 그때서야 제가 7멤버여야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한두 명이어서는 안 됐구나. 7명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이렇게 서로 다 성격이 다른데도 서로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감싸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의 숱한 예능들이 있지만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한국의 예능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상의 도전들을 세워요. 대부분 음식이에요, 음식. 그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뭐 라면 하나, 뭐 음식 하나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놀리고 막 티격태격해요. 다 페이킹이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니 저거 말도 안 돼. 한 끼 좀 굶으면 죽나? 저것 때문에 서로 저렇게 경쟁하고 싸워? 이게 재밌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달려라 방탄 예능을 보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서로 게임을 하고 그러지만 게임하다가 조금 이렇게 뭐 경쟁이 될 것 같으면 한 멤버가 뭐 야 이거 그냥 게임이야 우리 같이 먹자 뭐 누가 이걸 타도 항상 같이 먹게 되더라고요. 무슨 뭘 하든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멋지다 이 친구들. 진짜 이 쓸데없는 경쟁으로 난무한 사회에 이 친구들은 경쟁 없이 함께 조화롭게 서로의 가능성들을 펼쳐가도록 도와주며 살아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너무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다른 예능을 보여줘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미가 됐습니다. 그 뒤로 제 이 사적인 대화나 어떤 강의나 어딜 가도 방탄소년단 얘기로 항상 끝을 맺게 됐죠. 방탄소년단이 자신의 삶에 뭔가 변화를 가져왔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예, 그렇죠. 제가 영상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세상에 뭔가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자 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커다란 스케일로 그리고 또 굉장히 심도 깊게 하고 있다라는 걸 수많은 아미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가능해? 그게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는 프로세스가 오래 걸렸어. 이게 가능해? 진짜 가능해? 그래서 아미들의 글들을 되게 많이 살펴봤는데 아미들 중에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꿈이라든지 지금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들 때문에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그 언더독으로서의 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에 끌리는구나. 그래서 아미들이 기존의 K-pop 팬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그룹의 아미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연대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세상에 대한 어떤 더 커다란 희망을 갖게 됐고요. 제가 꾸었던 몇 가지 꿈들이 혼자만의 간직한 꿈이었는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펼치는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 지금의 꿈은 제 이 채널 이름을 소우주 마을 미크로코스모스 빌리지라고 지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채널로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이 물리적인 이러한 소우주 마을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상의 아미들 그리고 특히 갈 곳 없는 청소년들, 의지할 곳 없는 이런 사람들, 싱글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인문학적 이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전인적인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테고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게 한 스텝 한 스텝 시작하면 뭐 아미 레지던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언젠가는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방탄소년단 노래 중 최애곡은? 예, 다들 이걸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왜 이런 질문을 넣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각자 어떤 음악에 교감을 하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러다가 제가 잘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런 곡도 있었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최애곡을 찾기가 되게 힘든데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소우주 미크로코스모스가 제 전화 링톤이고요. 어쨌든 제가 지향하는 가치 그런 커뮤니티가 다 녹아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최애곡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노래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는 B 앨범에 나와 있는 그 곡들은 정말
어떤 BTS 유니버스 맥락에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팬데믹을 같이 겪은 동년배 그로서의 이 고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희망적인 이러한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다 담은 너무나 솔직 담백한 곡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그게 최고의 앨범으로 꼽는데, 방탄소년단은 항상 그 다음 앨범이 더 최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다려야죠. 다음은 방탄소년단을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언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 내년이 되든 10년 후가 되든 꼭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고맙다. 왜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왜 울컥한지 모르겠는데, 뭐 아미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세상과 이 인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다시 주었다고 할까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이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케이팝 밴드가 이런 걸 한다는 거를, 근데 그거를 해주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 이 아미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 장을 펼쳐줘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너무나 멋지게 훌륭한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항상 맨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 나머지들은 알아서 할 테니까 고맙습니다.